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터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나의 편인데요. 제목은 유대계 로스차일드 200년간 전쟁으로 날로 먹다. 이게 원래 두 편으로 나눠서 15분씩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한 방에 그냥 하겠습니다. 예, 아주 사실적이고 근거 있는 걸로만 확실하게 줄거리만 딱 요약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이 대주주고 뉴욕 내셔널 상하은행 퍼스트 은행이 또 있어요. 얘네가 2대 주주고 하노버은행, 체이스은행, 케미컬 은행 순으로 해가지고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의 공동 경영자가 제이콥 시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제이콥 시프로 유명한 놈입니다. 이거.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이 월스트리트에 파견한 대리인이고 얘가 그 내셔널시티 은행의 자본 전체를 이제 그 지분을 해서 입찰을 해서 이제 대략 70%를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정확하게 70%가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로 로스차일드 두 번째로는 뉴욕 연방은행의 지분을 갖고 있는 뉴욕 내셔널 산업은행 소유주인데 얘가 폴 와버그예요. 이놈을 외우셔야 됩니다. 폴 와버그. 제이콥 시프로 폴 와버그라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영랑은행의 시스템을 본떠서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1913년 연준 창설을 직접 주도한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그럼 제이콥 시프로는 그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하고 19세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뉴욕 연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연준 이사회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12명의 이제 지방 총재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 시스템 설계를 그 전에 3개의 은행이 갖고 있는 겁니다.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 뉴욕 시티 은행, 뉴욕 내셔널 산업은행 뭐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 다음이 내셔널 은행의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니어 PBD라고 있어요. 그 대략 외우시면 체이콥 10%, 폴 와버그, JP 모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3인방이에요. JP 모건은 요즘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 그 거대 은행을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작은 파이프라인 역할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럼 왜 미국이 진출했을까요? 유럽의 유대계 자본이 먼저 나와서 은행을 5개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영랑은행을 이제 근본으로 해서 마지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만듦으로써 유대계 자본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미국이 진출했던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런 국제자본을 통해서 세계 국가를 간접 지배 기틀을 구축했다. 즉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이제 미국 연방주대 전신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전체 지분 중 70%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특권으로 우리는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자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미국 연방주도 좀비제도의 주유 지분을 보유하고 또 미국 국회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누린 특권을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 특권 권한을 중간에 끊기지만 로스차일드는 다시 두 번, 세 번째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공황이 한 두 번 일어납니다. 경제공황 큰 거 말고, 대공황 말고, 작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아마 뒤에서 이게 장난친 게 아마 이 로스차일드 가문일 겁니다. 자기네 중앙은행이 두 번이나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맨 마지막에 1913년에 크리스마스를 통과시킨 세 번째 연방준비제도가 그게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온 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일단은 얘네가 지금 하고 일으킨 전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12년에 영국과 미국의 전쟁. 여기서 로스차일드가 양쪽에다 다 돈을 대고 빚을 지게 해요. 특히 영국이 이기게 되니까 미국 쪽을 더 빚을 많이 지게 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특허권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데 계획이 성공해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두 번째 은행이 그때 설립을 됐다가 20년 특허권을 얻게 됩니다. 물론 특허권 끝난 다음에는 다시 문을 닫지만요.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계획대로 그들의 은행을 되찾았고 다시 자기네들의 이제 알리게 되죠, 이름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 사촌 간의 통혼으로 이루어져요. 가족의 순수한 혈통을 이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치상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근치상혼이 자녀들 중에서 18차례 결혼 중에서 16차례는 모두 사촌 이내로 결혼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형제자매가 피가 섞였어도 분가를 하면은 남이에요. 그래서 근치상혼을 해야만 결국은 또 도와줘요. 그래서 근치상혼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미쳤다고 근치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촌 이내 결혼을 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미 전쟁에서 돈도 벌었고 또 나폴레옹의 그 워터루 전투에서도 역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은행을 통해서 웰링턴 공을 지원해서 그때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엿먹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막대한 부를 이제 또 한번 얻게 됩니다. 어쨌든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막대한 부를 계속해서 축적한 것입니다. 어쨌든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로스차일드가 이제 유명세를 떨쳤던 게 이제 아마 지금의 이제 세계 정부를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청사진을 가진 최초의 회의가 아니냐 이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그때 엄청나게 전쟁 후 거액을 대출을 해줘요, 프랑스에다가. 비엔나 회의에서. 그래서 프랑스 재건하는데 엄청나게 이자를 받아 먹어가지고 로스차일드가 다시 또 거기서 또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로커들이 프랑스 정부 채권을 대량으로 또 매입하고 또 채권의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공개 시장에서 다시 매도해서 또 폭락시키고 또 금융공황의 중간에 또 빠뜨리게 하고 또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프랑스 화폐를 또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영국 화폐뿐만 아니라 프랑스 화폐, 미국 화폐까지 주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기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바티칸으로 파견해서 로마 교황하고도 거래를 하고 또 로마 천주교하고도 글로벌 금융 업무로 또 관리를 해요. 거기서 또 돈을 세탁하고 겁니다. 그래서 1827년 월터 스콧 경이 이랬습니다. 나폴레옹은 불쌍하다. 열심히 싸웠는데 이 금융전쟁에서 져서 진 거고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뒤에서 장난을 쳐서 결국 프랑스는 화폐 발행권을 넘겨주고 중간에 교란 상태에 빠져서 혼란스러워진 프랑스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의 중앙은행에서 금융 통제 시스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에서도 내비친 대통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7대 앤드류 잭슨입니다. 이 사람이 좀 똑똑해요. 그래서 서민의 이익에 따르지 않고 이를 적대시하는 저 로스차일드의 전 은행은 없어져야 된다. 사실상 독재보다 더 무섭다 해가지고 그 정치 생명을 걸고 로스차일드 폐지 운동을 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에서 모두 예금을 회수 조치를 성공도 하고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피해도 줘가지고 결국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화폐 공급량을 축소시키면서 디플레이션을 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못해서 디플레이션이 온 게 아니라 로스차일드 작전 때문에 아주 미국이 위기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죠. 두 번의 작은 공황이 온다고. 그게 바로 다 로스차일드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 대통령이 강도와 같고 독사와 같고 이런 나는 암살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국가를 뒤에서 조종하려는 이상한 금융 세력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하고 이 연설도 자주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앤드류 잭슨을 암살하려다 실패했는데 그 사람을 잡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이상자로 판결하고 정신 이상자라서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로스차일드가 뒤에서 다 돈을 썼기 때문이고요. 뭐 어쨌든 이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1841년 존 타일러 대통령도 역시 같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뜻을 모아서 생명 위협에 시달리지만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금융제국의 전 세계 금융제국의 패권자인 이 로스차일드는 실제로 세계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고 총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 잭슨 대통령이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말이 또 있어요. 로스펠 가문의 은행을 내가 없앤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다만 내가 죽은 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의문스럽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 로스차일드 부인이 있어요.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부인은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각국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유언장도 남깁니다. 이것은 그 무엇이냐, 로스차일드들이 최근 200년간 전쟁을 걔네들 다 일으켰다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 다음 한때 이제 프랑스를 교란시켜서 번 돈이 그때 당시 6억 프랑이라고 했는데, 6억 프랑이면 유럽 전체 은행을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쟁 비용들은 대부분 얘네들이 각국의 화폐 발행을 지네들이 해서 조절해 왔습니다. 통화량을. 그러니까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어쨌든 뭐 민간과 공공을 위한 채권 입찰도 다 합법이고, 뭐 지네들이 다 뒤에서 뭐 앉혀놓고 하는 건데 뭐 다 합법이지, 뭐 불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에서는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나오는데, 링컨은 이런 것을 알고 그린백이라는 그 달러를 따로 발행해요. 화폐 발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링컨은 그때 당시 5억 달러를 따로 발행해가지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분배도 하고, 좀 일부 기업들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선포도 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한테 경고도 내리고.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남부군이고 그 남부군 뒤에 숨은 로스차일드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저 뒤에 있는 금융기관이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링컨은 그 해에 암살당합니다. 누가 죽였든 간에. 어쨌든 그 후에 제이코시프가 로스차일드가 런던 은행에서 단기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파견돼서 미국 중앙은행의 통제권을 앗아간 미국을 지배하는 서명으로 그 후보자를 찾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을 내가 다 거열하지는 않을게요. 그 고위직 중에서 말 잘 듣는 놈으로 다 밑으로 다 하나씩 다 앉혀놨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뭐 이름을 뭐 거론해봤자 무슨 의미가 없고, 어쨌든 1875년에 제이코시프는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악했다는 건 뭐냐면 각 은행들하고 다 그냥 이게 자매 결연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81년에 미국 제20대 제임스 카필드는 미국의 화폐를 지배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나라의 공업과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 같다. 뒤에서 이 전체 시스템을 그 로스차일드에 놀아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또 유럽의 영국 노동당 그때 당시 지도자는 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이 겪은 모든 고통의 발단이요, 짐승 새끼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국가들이 이간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재물을 얻은 쓰잘데없는 기관이고, 항상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바로 로스차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정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07년 제이콥시프는 뉴욕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리가 금융 자원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국가를 쥐고 있을 수 있는 중앙은행을 잃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는 우리 재산을 뺏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재산을 지키고 더 이게 그림자 정부를 위해서 아마 여기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내놓을 겁니다. 아마 그 패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쟁 G1 패권 국가 미국이 내려놓겠습니까? 중국한테? 절대로 안 내려놓죠. 그랑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금융위기를 매년 매 5년에서 10년마다 반복하는 것은 저는 얘네의 놀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합니다. 어쨌든 1914년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미국 연방주비 제도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통과시켜서, 그때 당시 찰스 린드버그 미국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규모가 제일 큰 신탁회사를 우리가 만들어준 꼴을 됐다. 아, 이거에 선명한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지 이 나라는 정말 앞날이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찰나에 재물의 권력에 세워진 정부가 힘이 잃은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시대의 죄악은 중앙은행과 화폐 법안을 로스차일드에 넘긴 것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때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당시 법안에 서명을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우리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긴 꼴이 됐고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이제 위대한 공화국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장악되어 국가 전체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지배당하고 가장 통제받는 나라가 미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나는 신념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고 이제는 민주주의 다수결도 따를 수 없게 됐다. 소수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미 정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내가 한 말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가장 근거 있는 것만 압축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왜 얘네들이 이게 컥 썩고 왜 기회가 온 것은 유럽인들이 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고리대금하고 대보업하고 이런 걸 안 했어요. 금기시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저런 떨거지 새끼들 가문까지도 이게 온 거예요. 그걸 프랑크푸르트의 이 마이어 가문이 이어받아 가지고 골동품을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저게 이제 셋째 나탄으로 이어져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200년간의 이제 날로 먹는 긋는 시스템을 장악하는 이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죠. 어쨌든 저런 떨거지 가문이 아직까지도 쥐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2004년에 금 가격 결정권에서는 손을 뗐답니다. 그건 맞고요. 뭐 어쨌든 내일 정규 방송에는 이제 그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제 대충 최대한 빨리 사실적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였습니다. 자, 경제열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